이번 작품은 조지프 컨레드의 로드짐입니다. 옮기니는 최용준입니다. 자, 이 책 맨 뒤에 보면요. 버지니아 울프는 컨레드의 모든 작품 중 최고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평론가 F.R. 리비스는요. 위대한 전통에서 4명의 위대한 영국 소설가 속에 그를 포함시켰는데요. 나머지 3명은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헨리 제임스입니다. 자, 앙드레 지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작가 잭 런던은요. 장편소설 마틴 이든에서 컨레드를 바다를 주제로 쓰는 다른 작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컨레드의 작품이 처음이라서 엄기니 최용준의 뒤에 설명이 아주 도움이 되었고요. 자, 리뷰도 그의 말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 작가는 보면요. 자기의 평생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아프리카를 가고 이렇게 바다를 갈망하고 열망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는요. 1857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시인이자 번역가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은 가족 부양을 위해 셰익스피어나 그 빅토르 후고 등을 번역하고, 자, 그러나 그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때 그 유형 도중 얻은 병으로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8살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 외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학업에 관심이 없고 대신 항상 이렇게 바다를 열망하는, 그래서 삼촌의 그 허락을 받고 17살에 프랑스 상선의 그 선원 생활을 시작하고요. 그 나중에는 그 영국 상선의 선원으로 16년 동안 그 선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나 20살 전에는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요. 나중에요. 그 영국 상선을 타면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2등 항해사 자격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또 1등 항해사 자격증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이었던 이 아프리카에 갈 때는요. 직접 증기선의 그 선장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그 자기가 직접 그 콩고 강을 따라서 이제 그 가면서,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제국주의의 수탈이 특히 그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착취 있잖아요. 그러한 그 수탈이 이루어지던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콩고 자유국은 들어선 지 5년밖에 안 된 그런 신생국이었었고요. 그때 그가 그 콩고에서 겪은 경험이요. 이 작품 로드짐과 함께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어둠의 핵심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핵심은요. 그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그 영화의 원작입니다. 나머지의 이 작품들도요. 아주 많은 그 감독들에 의해서 영화화되었더라고요. 특히 그 비밀 요원을 원작으로 한 게 바로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보타지였고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극한의 날씨와 그 다음에 악천후 속에서 겪은 경험,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극에 처해 있을 때 내리는 그러한 순간의 결정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직접 겪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시간을 녹여내서
그렇게 작품을 써서 아주 디테일한 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음을요. 저는 또한 이 로드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영화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그는 그러니까 이때 이때 그 콩고에서 그가 어떤 지금 이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을 죽이면서 착취에만 열을 올리던 이 당시 유럽인들의 잔인함, 이걸 소재로 지금 지옥의 묵시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목격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그 후 평생 열병과 통풍에 시달리고요. 마지막 67세로 세상을 뜰 때도 그 류머티즘이 그 병마와 시달렸었고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겪은 경험들을 바로 첫 번째 그 단편 소설 청춘을 시작으로 나르시서스호의 검둥이, 알마이어리의 어리석은 행동, 태풍, 로드짐, 음영의 선, 이러한 작품들이 쭉쭉 탄생합니다. 나중에서 그 맨 끝에 보면은 그 미국의 수집가인 존 퀸이 그의 원고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이 큰 인기를 누렸고요. 그 다음에 그는 이후에 그 1924년 기사좌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작품은요. 아까 그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처한 그러한 결정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작품에서. 그럼 이 로드짐이라는 작품도요. 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었고요. 자, 배는 침몰하기 직전, 악천 후의 날씨. 자, 그 배에 타고 있는 800여 명의 그 이슬람 순례객.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정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사생결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그들은요. 그 선장과 그 나머지 백인 일당들만 구명정을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금 구명정을 내리기라고 명령을 하는 그러한 아수라장 속에서 지금 짐은 20이 안 된 이 목사의 아들로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숭고한 정의감에 불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이 시커먼 이 바다 밑에서 지금 구명정 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러한 외침 속에서 분명히 자신 이름이 아니라는 걸 들었지만 그는 그 구명정 위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 탈출해버린 바다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았었고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한 악천후 속에서 마치 그 아주 안개 속에서 그러한 그 일당들의 배신과 그 다음에 그들의 누군지 서로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아수라장,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되는데요. 자, 그들은 다른 배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안전하게 자, 항구로 예인됩니다. 그럼 그들이 남겨둔 그 나머지 순례객들과 그 배는요. 그 배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그 순례객들은 모두 안전하게요. 다른 배에 의해서 항구로 예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근데 이 사건은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때요. 그때가 1880년이었나요? 자, 영국의 그 무슬림호였는데요. 영국의 이 제다호였는데요. 그때 1천여 명의 이 무슬림이 타고 가던 이 영국인 이 선장과 그 다음에 이 고급 선원들은 이 악천후 속에서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친 이 제다호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험담과 그 다음에 이 선원 정신을 발휘하는 그들의 그 숭고한 용기와 그 다음에 정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이 자기 보존이라는 이 비겁함, 그 다음에 오로지 본능에만 굴복해 버리는 이 인간의 어두운 힘. 자, 그러한 것들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간과 사건의 그 순서가 뒤섞이고요. 그리고 문장이 아주 길고요. 그리고 1인칭 화자인 말로우가 작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 속에 빠져드니까 이 작가의 전체 문장이나 이 작가가 주는 이 그 바탕의 그 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이 말로우 선장은요, 지금 이러한 그 사건이 드러나고 그 짐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나머지 일당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짐이 남아서 지금 재판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서 이 짐의 사건을 방청한 후 이 말로우가 어떤 동정적 배려심을 가지고 이 짐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연주를 다 이용해서 짐을 이렇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서 다른 곳으로 일을 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 과정을 쭉 겪어서 우리에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짐이 겪는 이 내면적 갈등을 이해하려고 이 말로우는 끝까지 그 동정적 배려심을 갖고, 그 다음에 짐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그 사건 이후 선원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둠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사건은 자신이 그 속죄를 하게 되는 그 속죄의 과정, 순간에 자기가 그 내려버린 이 원초적인 이러한 그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그 이후는 그 자기가 겪는 어떤 속죄의 과정이라고 할까. 그래서 맨 나중에 어떤 자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이 도덕적 파탄을 겪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과정, 그러한 것들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쭉 풀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도요,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그 도덕적 파탄자가 돼버리고 그 마지막에 정의감을 그러니까 자기가 선언의 의미와 어떤 정의와 헌신과 용기를 보여줘야 할 찰나에 그 반대로 행동해 버린 결과 자기가 숨어 나중에는 그 동남아의 어떤 그 고립된 군도 어떤 섬에 그 파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파투산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곳의 추장과 주민들의 그 인정을 받고 성공한 인간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그
어떤 그 해적 일당이 들어오거든요. 그 브라운 일당이. 이 악당들은 식량을 얻어서 떠나려고 했는데 짐이 그곳에서 성공한 한 백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를 유혹해서 함께 약탈을 해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짐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그는 그걸 포기하는 대신 짐의 보증 하에 식량을 얻고 짐의 보증 하에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또 한 번 그의 그 브라운이 그의 어두운 본성 그걸 드러내서 그 추장의 아들을 살해하고 악랄한 그 살인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인간이 가진 그 본능의 그 어두운 힘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짐은 마지막 탈출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 추장이 쏜 총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속죄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1인칭 화자인 말로를 통해서 마치 작가가 작가가 말로라는 그 화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겁함과 나약함과 그 다음에 이런 본능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어두운 힘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로드 짐 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콘레드의 작품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요. 이어서 한번 콘레드의 작품을 한번 더 읽어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감독들이 그의 작품을 영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4명의 그 위대한 영국의 작가로 뽑힐 정도로 20살이 넘어서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그 많은 작품들을 써내려 갔는지 이 콘레드의 한번 힘을 계속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